오늘 이 시간은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또 장이 생각보다 이제 11월 들어서는 확실히 10월까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뭐 금리도 이제 막 길길이 뛰던 금리는 아니고 우리 국내 상황이 네, 이제 또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그리고 증권가의 만담가 그리고 증권가의 지혜 듬뿍 구루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한테 또 1시간 동안 무슨 말씀을요? 예. 한번 뭔가 또 에너지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뭐 단기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해석하고 시장에 참여하면서 좀 범하기 쉬운 오류라고 하는 게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는 착각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다르다. 그러니까 늘 말하는 거 this time is different. 예, 저는 그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비용을 치르곤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미국의 기술주가 좋을 때 미국 주식 사면 불패고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야, 이 기업들은 완벽해. 뭐 경기 타는 것도 아니고 사이클 타는 기업도 아니고 아무도 그 침해 못할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너무 장사를 잘하다 보니까 누가 침해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뭐 반독점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론될 네. 정도로. 예. 근데 뭐 그런 주식들 지금 뭐 거의 한 반토막씩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작년에 이런 주식들은 정말 과거와 다른 주식이다라고 했던 평가도 뭐 사후적인 결과론이긴 합니다만은 뭐 안 달랐던 거죠. 많이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니까 그 가치가 지탱이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처럼 전망을 하는 입장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늘 헷갈리는 거는 이번엔 다르다 늘 다르게 보여요. 네, 이번에 겪는 그 어려움이.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를테면 인플레이션은 한 40년 만이고 또 세계화의 후퇴 또 전쟁의 위협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르거든요. 예. 다르긴 한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실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들을 과거에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뭐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부도 위험 이런 네. 것들이 뭐 현실적인 위험으로 거론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99년도에 대우그룹이라고 하는 3대 재벌이 파산한 경험이 있었고요. 네. 또 91년, 92년도에는 뭐 지금처럼 굉장히 그 3조 호황 때 장사 잘하다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자도 못 냈던 좀비 기업들의 대규모 부도도 우리가 30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제 집값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어떻게 될까? 그럼 집값 떨어진 적이 없느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시장이 한 5, 6년 정도의 장기 하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투자 세계에서 약간의 망각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불패가 아니었어요. 뭐 지나고 나면 올랐다 이건 맞죠. 뭐 주식도 지나고 나면 올랐는데 이것이 쉼없이 오른다는 의미에서의 불패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에 있다 보면 야 이번엔 과거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도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2002년, 2003년도에 카드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이 당시에 GDP의 한 6% 정도가 부실이 나왔어요. 전 국민이 아주 신나게 카드를 긁다가 이제 카드 빚을 못 갚으면서 거래 카드 회사 휘청휘청거리고 예.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 2008년 리먼 파산한 적 있었고 그때 뭐 휘청했죠. 또 2011년도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붕괴된 강등이 되면서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고 뭐 유로존 붕괴 위기 뭐 10년 전에 봤던 것이고요. 통제불능의 인플레이션 우리가 40년 전에 그 세상을 살았잖아요. 오래전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우리가 세계화의 후퇴, 즉 뭐 명확하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세계화가 후퇴되고 있다는 거는 느끼고 있는데, 뭐 89년도에 통독이 됐죠. 독일이 통일이 되고 9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럼 90년대 이전의 세상은 또 세계 없이 살았던 세상이에요. 네. 따지고 보면 이 하늘 아래 새로운 일은 어떤 면에서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모든 것이 똑같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과거에 어느 정도의 어떤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작용한다. 뭐 이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과거의 사이클을 가지고 이것을 기계적으로 어떤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적용하면 이건 뭐 제 생각에는 좀 틀릴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호황도 없고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과도한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걸로 낙관론에 사로잡히고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뭔가 우리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싶어 해요. 인과성을 갖고 싶어 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해요. 예. 세상 일이 무작위입니다라고 말하면 이걸 뭐 누가 듣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편향은 뭔가 이야기 짓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이나 과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과거도 그 당시로 보면 그 당시 상은 불확실했지만 이번만이 더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번만이 불확실한 건 아니고 그 시점에는 늘 불확실해요. 그렇지만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역사가 똑같이 100%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뭔가 비슷한 패턴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85년부터 한 40여 년 그려봤는데요. 이 주가지수를 보시면 정말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차트입니다. 예, 이때가 외환위기 때였었고요.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한번 떨어지면 주가가 반토막도 나고. 그래서 크게 보면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물론 과거가 미래를 그리고 현재를 정확히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조금씩 변주가 되면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배팅하는 것보다는 모든 일에는 사이클이 있다. 예, 전 주택시장, 주식시장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미국의 기술주 떨어지는 걸로 또 사이클로 봅니다. 많이 올랐고 뭐 그 과정에서 지택 못할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었고 이제 떨어지는 과정인 건데 그래서 80년대 이후로 보면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작년 7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약세장이 저는 한 8차 약세장이에요. 8차. 예. 우리 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로 8번의 강세장과 네. 8번의 약세장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신문의 헤드라인 같은 데서 이제 보더라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센터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그러면 강세장과 약세장의 정확한 기준이 수치적으로 있는 건가요? 그거는 1년 이상 조정을 받든가 아니면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30% 이상 조정을 받게 되면 네. 고점 대비 30% 예. 이상. 예, 일단 가격으로는 이건 매우 이제 주관적인 기준이긴 한데 네. 한 30%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상당히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이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이고요.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의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뭔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계속 물려 들어가는 기간으로서의 어떤 그 약세장 혹은 강세장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때도 제는 동일한 기준. 네. 예, 저점에서 고점까지 1년 이상 오르고 상승률은 한 30% 이상이면 강세장으로 그렇게 구분을 저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센터장님 가져오신 저 차트를 보다 보니까 저게 무슨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500, 1000 같은 이렇게 간격으로 딱딱딱 올라가서 이제 저렇게 하고 그러니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이번에 거의 금융위기급입니다. 그죠? 주가가 떨어지는 게? 주가 떨어지는 속도, 기울기를 보나. 네.
이제 이거 예. 다만 이제 과연 고점 대비 얼마를 떨어졌느냐 했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차트를 살피면 좀 과장되어 보이는 거 그렇죠. 있고. 로그 차트 같은 걸로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뭐 보면 단순 낙폭으로는요. 네. 낙폭으로는 가장 많이 떨어졌겠네요. 3,300부터 흘러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저점이 2,150이니까 그러니까 예. 1,150포인트가 밀렸거든요. 예. 그 전에 가장 많이 밀렸던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언제인가요? 그 이때이군요. 무렵이죠. 예. 아니 그 앞에. 요 앞이군요. 예, 예. 예. 2000에서부터 940까지 이때는 1060포인트 밀렸으니까 절대적으로 레벨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락 폭으로는 지금이 사상 가장 많이 밀린 건데요. 폭으로는 가장 많이 밀렸고. 이제 비율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여기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허. 우리가 35% 지금 밀렸습니다. 이번 장이 예. 이번 하락이 9월 말에 2,150 정도 갔고요. 네. 작년 7월에 3,300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야, 참 저도 증권회사를 25년 정도 다녔지만 그 마음 편한 약세장은 없어요. 늘 주가가 떨어지면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데 네. 이번만은 다르다 아니에요. 지금 35% 고점 대비 조정받았는데 평균적으로 한국은 좀 놀랍게도 50% 주가 지수가 반토막 났어요. 지금 저 IMF 때 얼마입니까 저게? 75%죠. 어우. 예. 1100에서부터 280까지 밀렸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뭐 외환위기에 지금을 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주가 지수가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기계적인 인과성을 가지고 야, 이번에도 더 빠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제 생각 맞진 않은 것 같고 다만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경험칙으로 봤을 때 이미 하락의 한 7분 응선까지는 우리가 이미 매를 맞았어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르게 그 해석을 여기 이제 저의 또 이제 해석을 또 덧붙이자면 주가 지수가 이렇게 반토막 이상 50%씩 밀릴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그냥 단지 뭐 경기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예. 금융 위기가 나탔었어요. 금융 위기가 이때 제가 1차 약세장이 이때인데 이때 뭐 경상수지 적자라고 표시했습니다마는 91년, 92년에 좀비 기업들의 대규모 부도가 있었어요. 예. 이때 은행들이 막 그 손해를 보고 외환위기는 국가가 부도가 난 거고요. 이때는 특별한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대우그룹 파산이 있었어요.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있었고 예. 카드 위기 이거는 가게가 빚을 못 갚아서 금융기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자본주의에서 일반적으로 문제는 금리가 낮을 때 사람들이 빚을 냈다가 빚을 못 갚고 특히 은행이 손해를 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출도 안 해주고요. 오히려 대출해준 돈을 환수를 하면서 금융시장에서 돈이 안 돌아요. 이것을 신용경색이라 그러죠. 예. 이게 발생하면 이런 금융의 문제가 다시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인데 보통 한국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거는 그런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있을 때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단기 자금 시장이 지금 잘 안 돌아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예. 거기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터진다 그런 거라 그러면은 예전처럼 반토막이 안 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 이번에는 반토막 안 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9월 달에 그것이 저점인지 아닌지는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거의 저점 부근이거나 저점을 통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요. 이제 금융기관들도 여러 층위가 있는데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은행이 크게 물려야 됩니다. 그렇죠. 제1금융권인. 그렇죠. 제2금융권인 이제 증권이라든가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그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은행처럼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전이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많이 악재를 주가가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조정 기간 한번 볼까요?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15개월 조정인데요. 평균? 예. 이번에요. 이번이 작년 7월부터. 이번이 네. 이제 조정을 15개월. 받았는데
그렇구나. 평균적으로는 작년 여름부터 21개월이 조정이에요. 평균이. 평균. 그럼 이것도 물론 이것도 역시 뭐 이 편차가 굉장히 큰 평균값이기 때문에 꼭 21개월 뭐 조정받고 멈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정의 강도와 조정의 기간이 아주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만 우리가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늘 있어왔던 범주에 있는 것이고 역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장표가 미래를 정확히 예언해 주는 건 아니지만 뭐 그 통상적인 어떤 조정의 강도로 보면 이것이 끝인지 아닌지는 좀 애매하지만 예. 상당히 많이 한 7, 8분 응선까지는 간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지는 어떤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닌가. 네. 이게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만 다른 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약세장의 범주도 과거에 나타났던 베어마켓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네. 겁니다. 그래도 그래프를 보면은 네. IMF 빼고는 30개월을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늑대날라님도 그러시는데 방금 저 조정 기간 중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저 7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거는 되게 조금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인데 아예 2018년부터 잡으신 거구나. 그런 거죠. 고점에서 저점까지. 여기가 저점이지만 예. 그 반등을 했지만 요 떨어진 폭의 뭐 3분의 1도 회복을 못 했으니까 요 반등은 요런 반등들은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으로 본 그렇죠. 거죠. 예. 막상 코로나로 인한 조정이라 할 것 같으면 뭐 요건 뭐 2020년 한 2월, 3월, 4월 예. 그 정도 두 달 한 정도로 두어 달 마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네. 이 대목에서 이제 센터장님 들고 오신 그 명제 이번은 다르다. 이번은 달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평균에 못 미치고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요 정도라 그러면 제 제발요. 생각에는 이게 뭐 기계적 평균이고 그러니까 예, 예. 뭐 얼추 상당히 많이 뭐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말씀이 이제 핵심이고. 그럼 이런 전제하에서 좀 이제 시장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미국의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지수. 다우 지수가 한 120년 정도의 역사가 되는데요. 저는 20세기는 위대한 주식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세기. 예, 특히 뭐 주식 투자가 장기 투자의 효용이 입증되기도 했고 네. 다우 지수 기준으로 보면요. 네. 19세기 말에 다우 지수가 65포인트였습니다. 65포인트. 예. 근데 99년 말 100년 지나서 11,497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럼 100년 동안 1,749%. 그냥 인덱스에만 투자해도 여기서는 물론 이제 배당이 빠진 겁니다. 배당까지 생각을 하면 주식에서 더 많은 리턴이 네, 있었는데 100년 동안 1,749% 오른 걸 연으로 평균으로 얼마 정도 계속 오르면 이 정도가 되냐면 5.3%. 그렇지. 5.3%씩 한 30년만 그렇게 5%씩 벌면요. 복리 재투자하게 되면 한 원금이 6, 7배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저 1749포인트라는 얘기는 예. 원금의 17.5배 정도가 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7.5배인가요? 17.5배. 네네네. 그죠? 17.5. 1749%라는 얘기가 수익률이. 17.5배가 아니라 170배 아닌가요? 170배인가요? 예, 계산이 안 돼요. 1000%면은 65가 10배 10배? 되면 650, 100배 되면은 6500. 예. 그러네. 그렇죠. 175. 근데 이게 연율하고 죄송합니다. 이는 아닙니다. 제가 원래 수학이 아니고 이건 산수인데 이쪽이 진짜 약합니다. 예. 예. 양해를 바라면서.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율로 하니까 5.3.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금리가 우리가 5% 넘게 주는 그 약간 리스크를 덜 받고 할 수 있는 채권의 금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금리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주식이 되기가 힘들죠. 우리 증시 지난 10년 그러네요. 동안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10년 동안 연율화 수익률이 0.3밖에 안 돼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하셔야 될 게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5% 이상 이자를 주는 상품을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로 지금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금리가 계속 5% 이상에서 될 거냐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엔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고정된 확정 이자를 주는 그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을 예금이네요. 그러면 뭐 예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권의 신종 자본증권일 수도 있고 예금보다 채권을 사면 이자율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대한 선호가 나는 5%안 할래라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 다른 건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 지수의 관점에서 본 주식 시장이 5% 이상을 저는 장기적으로 방어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픽스트 인컴, 확정 이자를 주는 것들을 자기 자산의 일부로 지금은 잘 넣어둘 필요가 있고요. 주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는 뭐 그 약세장에서도 주식은 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이 독일의 투자자였던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려놓은 얘기를 했던 이 주가라고 하는 거는 산책 나온 주인과 같이 온 그 강아지와 같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 예. 이 주인은 계속 한 길을 가요. 목적지로 가는데 강아지는 한쪽으로 이만큼 뛰어갔다가 또 반대편은 또 뛰어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목줄이 너무 길면 탈나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인이 가는 길이 펀더멘탈이라고 치면 주식은 주가라고 주식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늘 어떻게 보면 조증과 을증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네. 코스톨라니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가치 투자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벤자민 그레이엄도 야, 시장은 미스터 마켓 같아. 어떨 때는 나보고 굉장히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비싸게 주식을 막 팔려 그러고 또 어쩔 때는 뭐 세상에 안 바뀔 것 같은 굉장히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싸게 주식을 또 팔려고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늘 주가라고 하는 건 특히 가치보다 싸졌을 때는 큰 추세와 상관없이 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늘 기회가 있는데 지금 시기와 비교연이 되는 게 1970년대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했고 금리도 높았던 시기였거든요. 미국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대공황 직전이었던 1927년부터 지금까지의 그 S&P 500 지수입니다. 뭐 크게 보면 한국과 뭐 우상향으로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일단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주식도 불패는 없다. 특히 장기간 많이 오른 다음에는 횡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미국 시장이 대공황 직후였던 1937년부터 49년까지 그한 13년 동안에 시장이 뭐 횡보했어요. 37년의 고점을 벗어난 게 1954년이에요. 지긋지긋할 예, 14년 동안 연평균도 마이너스 2.6%. 이게 14년 동안 연평균 마이너스 2.6%면 그냥 반토막이 났을 거예요. 거죠. 예,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5, 60년대 주식이 굉장히 강한 장기 강세장을 구가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70년대 들어서는 69년부터 82년까지 연율화로 마이너스 0.4%. 그냥 저 무렵이 또 인플레로 시달릴 때 아닙니까? 인플레로 시달릴 때죠. 금리가 높았고. 맞아요.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예. 많이 좀 이제 비견할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이 비슷한 시기이고요. 네. 이게 끝나고 났더니 8, 90년 된 주식이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20년 동안. 예.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이후로 한 11년 동안 주식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한 10년 예, 올랐어요. 맞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원한 건 없는 거죠. 예. 사이클이 있는 것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주식이 늘상 불펜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은 1969년부터 82년까지 미국 주식이 장기간 횡보했던 시대가 좀 지금과 비교할 수 있는 시대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로그 차트로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 시기가 횡보한 것 같은데 이 시기만 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확실히 로그 차트가 시사하는 바가 있네. 한 번씩 로그 차트로 볼 필요가 있네요. 아까 로그로 그냥 가야죠. 명목
예. Y축을 갖다 명목으로 해갖고 막 휙 날아가는 그림 이걸로 이거 보는 거 하고 이거를 로그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많이 올라가지도 예, 않고요. 많이 올라가지도 예. 않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우리 지금 시장의 변동성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많이 것이고요. 줄어들었다. 네. 근데 요 국면을 그려보면 요 재미없었던 14년의 기간, 이 기간에 이 주식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나머지 82년도에 비즈니스 위기라고 하는 그 주간지에서 스탁 이스 데드 그래서 이제 주식은 죽었다. 주식은 죽었다. 주식은 뭐 장기 투자도 안 돼 그랬는데 그 말 나오고 바로 올라갔죠. 예, 그랬었는데 이 재미없었던 기간에도 4번의 강세장과 4번의 약세장이 있었어요. 이게 올라가는 것이 주가가 네. 한 100% 정도 올라가는 강세장이에요. 예, 오. 예, 그렇게 600에서 1000 갔다가 네. 500에서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고 이때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리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거 가정입니다. 지금처럼 내가 리스크를 안 지는 채권의 금리가 5%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 시대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잘 되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고점이 높아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가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의 고점은 잘 안 높아져요. 이거 보시면은 고점이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아주 그 주식 투자하기에 좋아서 매크로 환경도 좋고 그래서 주가가 고점이 올라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있고 아니면은 가치보다 주가가 약세장 가치보다 많이 떨어지면 회복이 돼요. 이 우리나라 90년대 차트도 한번 말씀 보여드릴까요? 이 89년도에 처음 천을 갔습니다. 그게 뭐 2005년까지 주가가 장기 횡보를 했어요. 맞아요. 순환적으로 올랐다 예, 떨어졌다는 이런 장면도 있었지만 근데 이럴 때 주식을 사면 늘 어떻게 보면 100% 이상 돈을 벌었었어요. 대박이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가정으로서 금리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장기간 주식을 바이앤홀드 해도 별로 성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투자의 시기에는 뭐 서너 달 내가 시세 잘 봐가지고 돈을 벌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짜리 사이클이에요. 싸졌을 때 아주 무한정의 바이앤홀드보다 한 2, 3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를 잘 누리게 되면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이고 역시 가정적으로 지금처럼 이자율이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그 타임 호라이즌은 조금 짧게 짧다라고 하는 게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루, 한 달, 3달 그거는 우리가 맞출 수 없어요.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일반적으로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타임 호라이즌을 짧게 가져간 트레이딩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한국이 저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주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주가가 2011년 수준으로 밀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2011년 수준으로 2011년 이후로 우리 기업들이 그 벌어들인 이익이 1,000조 원이 넘거든요. 지금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2,000조 원 안 되는 시장에서 10년 동안 1,000조 원을 벌었는데 주식이 제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한국은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뭐 지배구조의 문제가 됐건 기업들이 계속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과도한 공급이 됐건 문제가 있는데 근데 어느 나라나 홈바이어스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은 한국 주식을 더 많이 해요. 그렇죠. 캐나다 사람은 캐나다 주식 많이 하고 예. 탄자니아 사람은 탄자니아 주식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마저도 불패는 아니었어요. 미국 주식의 불패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이것이 늘 오른 다음에 어려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으로 횡보를 하는 네. 그런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정말 우리 시장이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별 종목은 다 사연이 다를 테고요. 근데 시장에 있어서는 정말 장기간의 바이앤홀드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이것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 무망한 일이라고 봐요. 몇몇 사람은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신도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돈을 버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돈을 저는 벌긴 어렵다고 생각이 네. 되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주식 사서 설사 물리더라도 대부분은 물리죠. 약세장이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 베어마켓을 잘 견디면 뭔가 회복이 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 한국은 그런 성과가 특히 그 2011년 이후로 이게 이제 종합주가지수 연간 등락률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희망적인 그림과 조금 그 암울한 그림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첫째, 올해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은 없었다. 한 해 떨어지면 다 리바운드가 되죠. 그러면- 2000년대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예. 외환위기 때 물론 3년 연속 떨어진 것도 있는데 네. 미국의 경우도 이런 차트를 제가 똑같이 만들진 않았습니다만은 2차 대전 이후로 S&P 500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경우는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까 예. 가치보다 싸졌을 땐 늘 기회가 네.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기회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한 2, 3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9월 말에 저점을 쳤는지 안 쳤는지 저는 뭐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얼추 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국 시장의 이런 주가 차트가 보여주는 거는 최근 10여 년 동안에 이게 이제 연간 주가가 오른 등락률인데 저 파란색은 뭐죠, 센터장님? 이건 하락한 겁니다. 아니. 저 그냥 파란 실선. 이거요. 아니 오른쪽 그래프에 저 파란 실선. 이거는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로고로 그린 겁니다. 종합주가지수를. 예, 로고로 그린 거. 로고로 그리니까 지금 이제 한 1100포인트 빠진 것도 사실은 이 정도밖에 안 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10여 년을 보면 저는 10여 년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이 중국 경제가 한국이 중국을 통해서 뭐 압도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수혜를 본 나라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 경제가 뭔가 과거에 나타났던 성장에서 뭔가 이제 중국이 기회다 해서 차이나 리스크가 부각되기 시작했던 게 2011년입니다. 한국이 차화정이라고 하는 차이나 스토리로 무장한 종목들이 그야말로 대박이 갔다. 그게 꺾이면서 우리나라도 뭔가 성장의 동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로 10년 동안 보면 2년 연속 주가가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주가 지수가 제대로 올랐던 거는 2017년과 2020년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국은 한 3, 4년 혹은 2, 3년에 한 번씩은 리밸런싱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좋다 할 때 따라 사면 마음은 편하지만 별로 돈 벌 기회가 없는 예. 게 되는 것이고 쌀 때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이 제 생각에는 지금이 주식이 뭐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이거는 답은 없지만 그래도 저평가됐다고 봐야죠.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주가 지수가 11년 전으로 후퇴. 이 기간 동안에 번 게 1,000조 원이 되고요. 또 PBR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진부하게 받아들여질 분도 계시겠지만 PBR이 0.9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 그러면 저는 지금은 저평가된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전망이란 행위가 제일 왼쪽에 그 보시는 분은 그 레리 서머스입니다. 예. 요즘 뭐 아주 쪽집게죠. 작두를 작두를 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예. 네. 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루비니 교수입니다. 왕년의 쪽집게입니다. 누리엘 루빈이 예. 2008년 금융위기 2008년에 때. 히탐 치고 나서부터는 네. 그 다음에는 영 촉이 떨어지셔가지고. 그러면 이런 식의 촉이 어. 늘 맞는 쪽지게가 있나? 없죠. 그럼 레리 서머스가 지금 장에서는 잘 맞췄지만 그 사람이 2014, 15년에 경고한 주장한 게 맞았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류의 전망은 뭐 이제 저와 같은 조언가를 비롯해서 다 맞출 수가 없다고 봐요. 네. 한 사이클 맞으면 그 다음에 틀릴 확률이 높고.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거는 워렌 버핏과 같은 태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 감내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장기 투자한다. 시간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주가의 바닥 나도 모르지. 나도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주가가 충분히 쌀 때 이것은 가치 투자자들은 안전 마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치 투자자는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고통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치 투자자인 아무개가 생각하는 적정한 주가의 가치가 10,000원인데 이게 한 6,000원이다. 지금 주가가. 야, 그러면 한 40% 정도의 안전 마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기업의 적정 주가가 10,000원이라는 거를 계산하고 판단한 건 나의 몫이거든요. 예.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만 그 기업의 가치를 인정해선 그 주가가 못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6,000원이에요.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언제 바뀔 거냐? 그건 내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가 꼭 뭐 주식을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고 싶었겠습니까? 지수는 올라가는 게 좋지. 그렇지만 모르는 영역이에요.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영역.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돈이 거기에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돈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저께 조간을 봤더니 벅셔 해서웨이도 이 미국 시장의 베어마켓을 피해가지 못했다. 평가손이 몇 조 났다. 예, 버크셔 해서웨이가 한 8, 9년에 한 번씩은 반토막이 나요. 예, 그 반토막이 나요. 예, 제 생각에는 그것 또한 우리가 뭐가 맞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네. 결국은 이번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올라갈 때 이번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모멘텀 투자자들의 자세일 것 같아요. 아니 뭐 다 좋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네. 나만 조금 올라갔을 때 더 빨리 팔고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아무튼 저는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잘하는 영역에서 감내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명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곱씹어 보는 차원에서 제가 1차원적일지도 네, 모르지만 네, 한 가지 네. 질문을 네.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자신이 잘 아는 영역이란 것의 네. 정의를 좀 한번 내려보고 싶은 게 네. 내가 이걸 잘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실생활에서 네. 제가 예를 들어 뭐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니면 일상을 뭐 자취 생활을 1인 가구로서 하면서 예. 느끼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했을 때 네. 그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 그리고 그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잘 안다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네. 잘 안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안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좀 잘 안다라고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많이 편일까요? 알아야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 인정 이게 중요한 게요. 네. 물론 이제 꼭 우리가 버핏처럼 투자할 필요도 없고 버핏 같은 사람이 되기도 어렵지만 이 사람이 투자하는 포인트는 되게 한정돼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예를 들면 버핏 같은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게 막 성장주들이 올라갈 때거든요. 이 사람은 나는 모르는 영역이야예요. 그 시세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거는 그들의 영역이고 나는 모른다니까 버핏이 지금까지 투자했던 건 애플 정도를 제외하면 필수 소비재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철도 같이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버핏식으로 하면 그런 범주란 말씀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뭐 기업 방문을 하거나 에너지 그렇진 않지만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컬럼비아 대학 MBA 받으면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였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또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는 뭐냐면 야구보다 투자가 유리한 것은 야구는 스트라이크 3개를 내가 안 치면 삼진당하는데 이건 안 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흘러간 기회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도 그 주주소환 이런 걸 보면 내가 저 기회를 놓친 걸 너무도 아쉬워하지만 네. 투자는 꼭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번을 놓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어요. 우리가 벼락거지란 얘기 했잖아요. 네. 우리가 작년 이맘때 벼락거지 얘기를 했지만 뭐 투자하는 게 왜 거지가 돼요. 그런 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저는 투자는 정말 투자의 기회는 버스와 같다고 봐요. 지나가면 또 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언제 못하는 와요? 것은 빨리 아까 와야 말씀드린 되는데. 네. 빨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자의 범주에는 그건 내가 모르는 거죠. 죄송합니다. 진행자로서 질문해야 예. 되는데 예. 아닙니다, 잠깐 개인 아닙니다. 투자자였어요. 잠시.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네. 사심 진행? 사실 저는 코로나 인정합니다. 이후에 네.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던 게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주식으로 따지면 아니었어요. 제가 증권회사 다니는 증권 외환위기 직후가 지금보다 코로나 때보다 한 3배 정도의 더 큰 탄성이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가 코로나 때보다 뭐 훨씬 더 큰 기회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기회 때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한 6, 7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시기는 늘 또 자본시장이 냉정한 거는 한번 그 낙관론에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는 국면에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처참하게 패하고 네. 물론은 다음에 또 그러니까. 기회가 오기 때문에 냉혹하긴 하지만 저는 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까지 알면서 투자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워렌 버핏의 조언은 그냥 인덱스 펀드를 하세요. 인덱스 시장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게 저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너무 센터장님.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그 다우지수 네. 저 19세기 말부터 2000년까지 우리 지금 몇몇 독자분들이 저도 아까 긴가민가 했는데 자 지금 저기가 1899년 말에 65포인트고 99년 말에 11,497이죠. 네. 11,497 나누기 65 하면은 176.876이 나옵니다. 그리 곱하기 100 하면은 지금 저게 17,000포인트인가? 1749%가 아니고 맞아, 17,687배. 맞아. 17,000. 그러니 그러네, 저게 그러네. 17배가 기억하네. 아니고 170배죠. 170배네. 예, 170배로 17,000%네. 100년 동안에 170배 오른다는 것이 결국은 연율 아까 말씀하신 5.3. 5.3 정도. 네. 매년 5.3%씩 복리로 100년 가면은 네. 한 173배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파워포인트에 중요한 오타가 있었네. 아유, 1700이 좋습니다. 아니고 이거 17,000. 네, 고쳐서 예. 다녀야 되겠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거 하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저 버핏 버핏 형님 버핏 이제 저한테는 형님이죠. 호칭이 약간 고민되시네. 버핏 삼촌. 버핏 형님 사진. 30년생인데요. 네. 30년생. 많이 형님이죠. 네. 30년생이면 아버님이죠. 구순이 30년생이면 넘었어요. 어르신 정도로 할까요? 저 버피동을 갖다가 그 코로나 장 왔을 때 2020년, 2021년에 그 바스톨 스포츠 그거 우리로 치면 스포츠 토토 네. 그 창업했던 그 친구 그 피자 가게도 하는 이 친구가 보면은 그 유튜브 생방송 하면서 갑자기 애가 또 스타로 떠가지고 네. 지가 무슨 뭐 증시의 캡틴이네 이제 버핏은 한물 갔네 하면서 움짤 올렸는 거 보면은 달밤에 지는 막 공 때리고 버핏은 그티 위에다 골프 공 올리고 아이고. 하는 그런 짤 올리고 하던 정말 싸가지 없는 놈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때. 네, 네. 그런 와중이고 또 그 말씀도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아까 과연 이 증시의 주식의 주가에 적정 주가라는 것이 있는가? 마치 네. 환율도 네. 적정 환율이 예. 있습니까? 하면은 늘 전문가들이 고민하는데 네. 아까 한 10,000원 정도의 네.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주식이 네. 6,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나는 네. 그게 보인다. 네. 근데 나만 보고 있다. 네. 그러면 안 움직여.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면 결국은 대형 유튜브에 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형 유튜브에 누군가 나와갖고 또 이렇게 바람을 잡아줘야 이게 가는 거고. 그 대형 그것- 유튜브에 같이 바람에 같이 휩쓸리다 보면 또 같이 처물리고. 근데 이게 이제 그것도 주식인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조증이 아니고 울증 단계에 간다 그러면 지금은 울증이죠. 대형 유튜브 아니라 누가 소리를 질러도 안 움직이죠. 그래서 좀 가치 투자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최선이 아니고 이게 왜 최선이야.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잘 사고 잘 팔고 해야 네.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멘텀 투자자인데 어떻게 보면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거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돈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다 공자님 말씀인데 저는 이것 말고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주식 투자가 좋은 거는 이런 태도를 견지했을 때 승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이게 저는 투자에 쪽집게는 없다라고 봐요. 이건 모를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버핏 같은 사람이 또 이것도 또 이제 그 공자님 말씀인데 우리가
모든 돈을 주식에 넣지 말고 좀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여윳돈이 있어야 그 주변에 관찰을 해보면 이게 어려운 시기에도 주식을 안 팔고 버틸 수가 있고 내 포지션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그 어려운 시기에 견디기가 힘든데 저는 버핏 같은 사람 우리가 버핏을 따라 하고 싶지만 버핏을 따라하기 힘든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버핏의 투자의 비클이 되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험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보험사는 계속 돈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늘 주식을 살 돈이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렇기 너무 때문에 시작점이 다른데요, 저희는. 그런데 저는 네. 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한 게임인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고객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네. 요즘처럼 뭐 그 주식 투자 안 하신 분 없어요.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근데 내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떨어지는 게 아니 뭐 주식 좀 사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이 게임의 속성 자체가 부자에게 유리하게 세팅돼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처럼 행동해야 승률이 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럼 우리는 빨리 하고자 하는 게 아까 어떻게 보면 5.3%가 저는 1,700이라고 저 17,000이 되는 것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늘 우리가 투자할 때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투자하고 시간이 지난 버스처럼 또 기회가 오고 그 기간 동안에 나의 알매 영역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자질이지 내가 저점과 고점을 잘 맞추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매우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또 저는 버핏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 그림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 비관론을 늘 견제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가 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울증이라고 하는 우리가 좋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내가 사기 전에 주식이 올라가면 어떨까 조바심이 났던 그런 아주 열병의 시대가 지나가면 싸도 손이 안 나가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역설적으로는 늘 기회가 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늘 비관론 이건 맞진 않은 것 같고 저는 낙관론의 덫이라고 표시했는데 늘 낙관론도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항상 시장이 좋을 수 있어. 예, 그런 기대를 갖고 보니까 사실은 사이클이 있고 우리가 약세장을 견디는 것도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인데 늘 시장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늘 있을 법한 약세장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도 안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회의주의자가 좋은 것 같아요. 늘 의심하고 사람들이 이 뭐 벼락거지 얘기가 나올 때는 비판적 회의주의자가 되고 왜냐하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조울증 미스터 마켓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지금처럼 뭔가 세상이 다 나빠 있을 때는 또 낙관적 회의주의의 편에 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엄청 나쁜 댓글들이 많이 그거 몰라서 누구 모르냐 이런 댓글들이 달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뺀 나머지 것들은 뭐 이거 아니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진 않아요. 투자의 왕도가 어디 있어. 네. 다만 결과가 중요한데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가 투자자들을 관찰하고 하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전 이거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지금 마지막 저 파워포인트 저 슬라이드에서 마지막 문장 바닥에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자금으로 포지션 구축. 예, 저건데 또 우리 현실은 아까 우리 센터장님 그러셨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씩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힘든 장이 왔을 때도 또 기회가 있고 한데 여유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뭘 왔다 싶으면 뭐 미수에다 신용 지르고 하는 판에 그러면 저는 이뭔 놈에 여유 현금이 있겠으며 그러면 저는 좀 승률이 낮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비시기
그간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셨던 윤지호, 김학균 센터장님 두 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자를 진심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채팅창에. 그래요. 지금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의 어떤 그 시장을 보시는 어떤 객관적인 뷰나 뭐 이렇게 또 시황을 전달하실 때에 그 뭐 과장됨도 없이 이렇게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는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김학균 센터장님의 팬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오늘 분명 톤은 저도 보기에는 이 정도면 설령 바닥을 누가 장담하겠느냐라고 하겠으나 어느 정도 많이 싸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저는- 과거의 사이클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는 있고요. 네. 뭐 제 전망의 리스크는 결국 미국의 금리를 지금 생각은 한 1분기 말 전후한 시점이면 금리 인상이 멈춰질 거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뭐 올리는 기간이 더 늘어나면 더 길어지면 예. 그러면 이제 한국의 금리도 미국만큼 못 쫓아가겠지만 따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 여기서 죽식이 더 떨어진 건 제 생각에는 예. 경기가 나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경기 나쁜 건 우리가 상반기까지 경기 좋았잖아요. 근데 좋았죠. 주식은 떨어졌고 예. 네. 그 주가가 답이에요. 주가가 예. 에너지수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나쁠 걸 알고 떨어진 너무 거고. 단호하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지금은 어. 지표가 나쁘게 나오지만 그게 프라이싱이 됐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건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생기면 그렇죠. 주가가 이제 그야말로 반토막이 나는 건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권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영국의 대처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처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참 영국 같은 경우는 9월 말 10월 초에 트러스 내각 출범한 이후에 장기 금리가 치솟으니까 영란은행이 모양 빠지게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양립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금리를 막 올리고 우리가 양적 긴축을 할 거야라고 해놓고도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3주간 딱 풀고 말았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50조 원 대책 이런 것들은 그런 것보다는 한국은행이 뭐 RP 매입 같은 것도 사실상 증권사에 자금 주는 이런 조치가 이제 지지난주에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아주 뭐 평온해서가 아니고 구조가 튼튼해서가 아니고 워낙 과잉 부채의 경제이기 때문에 뭔가 금융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저는 영란은행의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뭐 미국이라고 다를 테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뭐 저의 전망으로는 이번엔 좀 상대적으로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럼 주가는 악재를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참 아까 영란은행이 긴축한다고 해놓고 나서 트러스 내각 들어서고 나서 그 난리가 났을 때 갑자기 양적 완화한다는 그럼 아주 모양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준은 뭐 연초만 하더라도 제로 금리였던 것 같다가 지금 4%까지 끌어올려 놓고 네. 이 속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1년이 네. 채 되지도 않은데 이 속도로 하면서 그걸 비유하자면 그거죠. 나름대로 저 맛집으로 소문난 그 설렁탕집 뭐 이 자리에서만 40년 뭐 정도 되는데 그 이제 진국이 우러나게끔 밑에서 계속 장작 넣고 불 떼라고 하는데 네. 불 떼고 있어서 좀 빡빡하게 국물이 이제 빡빡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위에서는 또 계속 또 네. 육수를 갖다 부어요. 예. 그게 무슨 뭐 기본, IRA법이 어떻고 무슨 뭐 연런 장관 실무시 또 하는 얘기 미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데서 뭐 바이백을 해주랴 말이야. 네. 위에서는 돈 풀겠다 그러고 여는 뭐 긴축하겠다 그러고 영국이나 여나 우리나 뭐나 좀 웃기는 모습이 나오긴 나옵니다. 아유 근데 센터장님 이제 얼추 주실 말씀은 다 주신 것 같은데 네. 요거 달러 어떻게 보세요? 환율. 환율도 저는 뭐 미국이 네.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가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달러 강세는 피크아웃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근데 우리 시간으로 모레인가요? 또 이제 CPI가 또 중요해지겠죠. 그러니까. 예, 디펜드. 예, 이제 코어 CPI 같은 게 꺾인다 그럼 제 생각에는 뭐
그 달러 강세는 좀 진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헤드라인 CPI는 미국 기준으로 6월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죠. 9.1%고. 근데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 꺾이고 오히려 올라가는데, 근데 경험적으로 시차를 보면 헤드라인 CPI가 꺾이면은 코어 CPI로 시차를 두고 꺾입니다. 그렇죠. 후행하는. 그래서 그것이 한 6, 7개월 정도 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연말, 연초 정도가 되면 미국의 코어 CPI도 정점을 통과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생각은 미국이 긴축을 많이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달러에 대해서 원도 약했고 유로도 약했고 엔도 약했기 때문에 한번 방향이 바뀌면 빠르게 이제 떨어지겠죠, 환율이.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원화 약세가 많이 진행이 됐던 경험이 외환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 그때는 원화만 유독 약했어요. 외환위기는 한국의 고유의 리스크였고 2008년도에도 한국의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포지션을 잘못 잡아서 달러 디폴트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원화만 유독 약했는데 그러다 상황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뭔가 그 무역 수지가 훅 늘어났는데 지금은 온갖 통화가 다 약하다 보니까요. 우리 수출이 9월 달에 한 5%대, 10월 달에 마이너스 나지 않았습니까? 예. 8월 달에도 뭐 한 자릿수대인데 예. 일본 수출은 YOY로 22%, 28%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엔화가 한국보다 더 약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바뀌면서 달러 강세는 진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과거처럼 무역 수지가 훅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그야말로 수직 낙하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시작할 때는 또 우리 센터장님이 갖고 온 자료 장수가 몇 장 안 된다고 저거 발표 다 하시고 나면은 또 주거니 받거니 얘기 좀 나눌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하셨는데 오히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뻔했습니다. 말이 네네. 너무 많았네요, 제가. 아유, 아닙니다. 그래요. 자, 우리 승희 씨 또 우리 센터장님 보내드릴까요?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H경님께서 아까부터 우리 센터장님 자료가 너무 좋으신지 준비한 자료 회의실에 올라오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 자료는 게시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을 반복해 주시고 시청을 열심히 반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1부 이 시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